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 정부 들어서 한국과 아세안 10개국 간의 경제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시되고 있죠. 이름하여 신남방 정책입니다. 최근에 부산에서 한국 아세안 정상회의까지 성공적으로 막을 내리면서 그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는데요. 아세안 시장, 이 시장이 침체된 우리 경제에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인지, 이 아세안이 우리의 수출 시장에서 중국을 대체할 수 있을지, 아니면 기존의 일본의 텃밭이라고 하죠. 아세안이 일본을 뚫지 못하고 일본의 시장으로 그냥 남기게 될 건지, 또는 중국의 새로운 시장이 될 것인지, 아세안 시장을 놓고 한중일 삼국 간의 경합도 치열하게 벌어질 전망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국과 아세안의 경제협력, 그것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 것이고, 또 그런 미래를 그려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갈증 해소, 한 아세안 경제협력의 미래는, 한성환의 오아시스 함께 하시죠. 네, 오늘 함께 해주신 전문가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남방정책의 전문가시죠.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권율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국 아세안의 이제 우리 대화가 시작된 지 올해 30주년이라고 하는데, 지나간 30년을 한번 좀 평가도 해보고, 또 앞으로 또 새로운 30년 한번 어떻게 상생해 나갈 것인지 구체적으로 과제를 좀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전 세계적으로 지금 보호무역주의, 특히 미국이 지금 선도해서 보호무역주의로 가고 있고, 이런 상태에서 우리 아세안 국가들하고 이런 논의는 우리한테 굉장히 단비처럼 될 것 같은데, 한번 좀 평가를 좀 이번에 아세안 정상회의 한번 평가를 좀 해주시죠.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한 아세안 대화관계 30주년을 기념해서 이번 동남아 10개국 정상들이 부산에서 다 모였습니다. 네. 보통 그 아세안 정상회의가 매년 11월에 개최가 되는데요. 네. 이렇게 이제 아세안 회원국 안에서만 이제 정상회의를 보통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아세안 플러스 3, 그래서 한중일, 네. 아세안 플러스 6 해가지고 인도, 그다음에 이제는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뉴질랜드 이렇게 해서 아세안 플러스 6 이렇게 이제 보통 백투백 연차 방식으로 이렇게 계속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별도로 한국에 이렇게 불러 모으기 굉장히 어려운 자리였습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10개국 정상들이 이제 참석을 했고, 이제 다만 이제 캄보디아 훈센 총리 같은 경우 네. 이제 장모가 좀 미독하셔서 불가피하게 이제 부총리가 참석을 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10개국 정상들이 모여가지고 그동안에 이제 30년간의 어떤 협력 성과를 평가를 하고, 이제 앞으로 이제 한국과 아세안 간에 좀 더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를 만들자. 네. 그래서 굉장히 건설적인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세계 경제가 굉장히 불확실해지고, 네.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하에서 이런 다자적인 움직임들이 굉장히 위축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는 어떻게 보면 최대 그 다자 정상회의가 벌어졌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 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제 외교 지평을 좀 더 넓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시장도 다변화해야 될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미중 간의 경제적 갈등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고, 요즘에 이제 안보적인 차원에서도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이나 리스크다. 그다음에 이제 일본도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더 이 주변 사강에 의존했던 이런 어떤 협력 관계들을 조금 더 신흥 시장들과의 협력을 강화시키자. 그래서 이제는 신남방 정책이 이제 추진이 되어 왔고, 그 성과로 이번 정상회의가 이제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됐다. 이렇게 이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아세안이 인구가 6억 5천만, 그러니까 인도네시아가 한 2억 넘나 그렇고, 베트남이 1억, 그리고 그 외 다른 나라들까지 다 합쳐서 한 6억 5천 되니까 그 자체 시장만도 지금 굉장히 거대한 시장이잖아요. 네. 그렇죠. 뭐 중국은 뭐 이미 다 성장을 해버린 뭐 지금 이제 성숙기에 좀 있으면 들어갈 시장이고, 여긴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시장인데,
우리한테는 교육 대상으로서는 두 번째고, 네. 그다음에 시장 규모로는 중국, 인도 다음에 아세안이고, 네. 굉장히 의미가 아주 깊은 경제협력 파트너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중국이나 인도가 워낙 이제 거대한 시장이어서 네. 아세안이 6억 5천이다. 그러면 이제 굉장히 그 낮게 이제 보고 있는데 네. 사실은 유럽을 다 합쳐도 5억 전후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중남미도 이제 멕시코부터 칠레까지 다 합쳐도 네. 6억이 넘지 않습니다. 네, 네, 네. 그런 거에 비해서는 사실상 이제 3대 경제권이다. 이제 그렇게 보여지고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아세안은 이제 황금알을 낳는 시장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그 중국이 작년도 교육 규모 기준으로 해서 한 2,680억 달러 정도를 기록을 했는데 네. 2위 하면은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미국이 아닐까 또는 뭐 일본이 아닐까 생각을 하지만 네. 2위를 이제 아세안 시장이 차지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이제 투자를 이제 투자 면에서 보더라도 네. 미국에 이어서 두 번째. 그다음에 이제 건설 시장에 있어서도 네. 이제 그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건설 시장 진출도.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랑 굉장히 현실적으로 협력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성과를 내고 있고, 네. 그래서 무역, 투자, 건설, 그다음에 이제 인적 교류만 보더라도 그냥 관광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한 1,100만 명이 관광을 했습니다. 상호.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2020년까지 한 1,500만 명 정도로 이제 확대를 하자. 네. 그래서 이제 매주 한 1,200회가 운항이 되고 있습니다. 비행기가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상당하게 경제 협력뿐만 아니라 네. 이런 다양한 협력들이 아주 본격화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아세안이 장기적으로 중국을 대체할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이제 아세안 시장을 그 포스트 차이나다 또는 뭐 넥스트 차이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중국이 우리랑 가장 인접해 있고 네. 이제 경제 면에서 이제 우리가 교육 1위 파트너고 그래서 이제 중국을 대체하는 시장이라고는 할 수는 없겠고요. 네. 중국과의 이제 경제적 상호 보완성을 확대하면서 또 그 전제가 이제 미일 관계를 강화해야 되겠죠. 그 두 축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아세안 시장을 좀 더 우리가 이제 글로벌 밸류 체인에 입각해서 글로벌 생산 기지로 이제 부각을 한다면 중국에 못지않은 시장으로 갈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번 정상 회의에서도 이제 많이 논의된 게 2020년까지 한 2천억 달러 규모로 교육을 확대시키자. 그래서 지금 경제가 세계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뭐 쉽게 달성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한 2천억 달러 규모로 교육이 확대가 된다면 중국에 이어서 이제 아세안 그다음에 이제 인도까지 포괄을 했을 때 협력 기반을 좀 더 강화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아세안 국가들이 그 하나로 합쳐져서 10개 동남아 국가로서의 의미도 상당히 크고, 근데 또 개별 국가로서도 우리하고 뭐 다양한 관계들이 있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구 규모 면에서는 인도네시아가 한 2억 5천만 명 정도 되고요. 그렇죠. 2억 그래서 이제 명대. 아세안 시장의 거의 한 40%를 차지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1억이 넘는 시장이 필리핀, 그다음에 이제 베트남이 한 9,600만 정도. 좀 있으면 1억이 넘는다고 예, 그러죠. 예. 네. 그렇게 돼서 이제 굉장히 그 시장 규모나 이런 면에서는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이런 나라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런데 이제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그 경제 규모는 작지만 우리랑 굉장히 혁신 성장 기반이 유사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23일 날 싱가포르의 리생룽 총리가 처음 방문해서 이제 공식 일정을 시작을 했는데요. 그때 이제 청와대 오찬이 있었는데 저도 이제 거기에 참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인적 소감을 밝히는데 그동안 이제 싱가포르 총리로서 이제 여러 번 방문을 했다. 한 5-6차례 방문을 하고 개인적으로도 관광도 올 정도이다. 그래서 이제 부산이나 주변 지역들을 많이 관광을 해서 싱가포르에서도 이제 굉장히 한국에 많이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는 각 국가들이 지금 한국과의 협력을 굉장히 이런 그 경제 협력 차원을 넘어서서 좀 더 미래 성장 동력을 이제 그 같이 동반자로서 협력을 하고 우리나라 ICT에 기반한 여러 가지 이제 신산업
점들이 동남아 국가들도 굉장히 매력 포인트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아세안 아까 뭐 기본적으로 뭐 이제 인적 교류도 말씀을 해주셨고 뭐 하셨는데 우리가 경제적인 교류는 지난 한 30년 동안 몇 배 정도가 커진 건가요? 예, 그래서 이제는 89년도에 우리가 이제 부분적인 대화 관계로 이제 그렇죠. 수립을 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본격적인 아시아 지역에 이제 개혁 개방 체제가 돼 있지 않고 그렇죠. 아세안 국가도 기존에 6개국에 불과를 했습니다. 네. 그때만 해도 한 82억 달러 정도 교육 규모였는데요. 조그맣군요. 예. 근데 작년에 이제 1,600억 달러 정도 되니까 네. 거의 한 20배 정도가 확대됐다고 보여집니다. 네. 투자는 한 50배 정도라고 보여지고요. 네. 근데 뭐 인적 교류는 말할 것도 없이 네, 네. 요즘에 뭐 너무 베트남 다낭이나 라오스의 비엔틴이랄지 네, 뭐 루앙프라방 많은 지역까지 관광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러한 그 경제 교류를 이제 기본적으로 문화 인적 교류까지도 이제 확대하고 있고 우리나라 이제 케이팝이나 한류 바람도 굉장히 그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는 투자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동남아에 한 15,000개 정도 투자를 그 업체가 나가 있고요. 네. 그 중에 이제 베트남에만 한 7,000개 정도 업체가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조업들이 대부분이지만 최근에는 서비스 부분이나 금융, 유통 시장까지 아주 활발하게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세안 국가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 뭐 고소득은 아직은 싱가포르 하나밖에 없고 네. 나머지는 이제 개발도상국 또는 발전 단계에 들어가지 못한 데도 있고 사실 네. 뭐 그런 상태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18% 정도, 네. 중국에 비해서 한 7, 8%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예. 그 정도면은 굉장히 큰 시장이고 우리가 공들일 만한 시장이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 앞으로 한 30년 동안 우리가 이제 어떤 방향으로 여기를 방향성을 잡아가지고 가야 할까 하는 게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아세안 국가들이 연령별 인구 구조 아주 좋고 네. 대체로요. 예. 굉장히 좋고 그래서 피라미드형 구조 예. 가지고 있고 또 지금 인재 성장이 시작돼서 그 중에 베트남 같은 데는 좀 일찍 성장을 했습니다만 네. 나머지들은 인재 성장 대열에 들어서기 시작한 지역이라 앞으로 뭐 한 30년 이상은 계속 경제가 성장하는 지역이 되겠죠, 여기가? 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인구 구조가 이제 피라미드에서 베이비붐 세대가 나타나면서 항아리형으로 이제 바뀌고 있습니다. 아, 좀 바뀌고 예. 있네요. 네. 그래서 이제 인구 구조 황금비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네. 이제는 중위 연령층을 보면 이제 30세 미만입니다. 그래서 네. 아세안 평균으로 한 29세 정도. 네. 우리나라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한 40세를 넘었는데 넘었죠. 예, 이제는 청년 인구 구조를 갖고 있다. 예. 그래서 이제는 부양 인구는 적고 경제 활동 인구가 높기 때문에 네. 앞으로 한 2, 30년간은 무리 없이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네.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동안 아세안 시장을 우리가 유럽이나 미국 시장을 진출하기 위한 우회 수출 기지로서 활용했다면 앞으로는 이제 내수 시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열릴 것이다. 이렇게 네.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지금 아세안의 이제 그 1인당 GDP를 이제 평균적으로 봐보면 네. 한 5,000불 정도 수준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는 GDP 규모가 한 3조 달러 정도 되고, 네. 그래서 이제는 아직은 좀 미약한 시장이나 앞으로 이제 내수 시장이 확대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베트남만 하더라도 이제 매년 소비가 한 10% 정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수 시장 진출을 위해서 우리 기업들이 단순하게 이제 수출을 위한 투자뿐만 생산기지. 아니라 네. 예. 그래서 이제 기업 브랜드 이미지도 좀 제고를 해야 되겠고 네. 이제 CSR이나 뭐 기업 공유 가치 이런 것들을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무엇보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신산업 성장 동력을 네. 같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협력 기반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세안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중진국 함정에 빠지지 않겠느냐. 네. 왜냐하면 이제 글로벌 무역 환경이 계속적으로 불확실해지고 보호주의가 확대가 된다면 네. 외자를 유치를 해서 수출을 확대하는 이런 전략은 한계에 봉착할 것이다. 네. 그래서 이제 태국이나 말레이시아가 이제 선발
국가들인데 이들 국가들이 이제 외국인 투자 유치가 어느 정도 이제 한계에 직면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들 국가들뿐만 아니라 베트남이나 많은 나라들이 신산업 성장 동력을 미래 산업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가 굉장히 큰 관심이 있어서 이제 그 아세안 국가들이 좀 더 미래 지향적인 측면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원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신산업 쪽에 기회를 열어주고 대신에 그 경제 성장의 과실을 또 우리가 얻게 되는 이런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나올 수 있겠네요. 이번에 정상회의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정부가 좀 이제 한층 더 분위기가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신남방 정책 2.0으로 확대 추진한다 뭐 이런 얘기 나오던데 기존의 신남방 정책은 어떤 것이고 확대 추진은 어떤 방향으로 하려고 그러는 건가요? 네, 그래서 이제 기존에 우리나라가 이제 동남아 시장이 황금알았는 시장이다. 그래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수출 시장으로서만 주로 많이 어떻게 하면 투자 진출을 확대할 것인가. 근데 이제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아세안으로부터의 흑자가 거의 한 400억 달러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게 이제 지속 가능하겠는가. 그래서 좀 더 사람 중심의 그래서 좀 더 포용적인 파트너십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상당히 다양한 협력을 이제는 요청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지금 남북 관계를 비롯해서 이런 안보적인 차원에서도 굉장히 이제 지정학적인 요인이 점점 확대되고 있거든요. 원래 아세안 국가들이 북한하고 더 친했었던 지역이죠. 거기에 이제 비동맹 세력으로 해서 유엔의 이제 77그룹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북한과 모두 수교를 했고 상당히 협력 기반이 이제 많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지정학적 요인들을 좀 더 영내의 경제적인 어떤 상호 협력 기반을 확대시키면서 좀 더 지경학적으로 전환을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대륙과 해양을 잇는 가교 국가로서의 역할, 링커 스테이트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교량 국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아세안과의 어떤 전략적인 파트너십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신남방 정책 2.0에서는 호혜적인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해서 좀 더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지향하는 그런 다양한 협력 방안이 마련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세안에서도 이제 지역별로 우리가 조금 이게 좀 뭐 전략이 좀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특히 이제 그 메콩강 유역 국가들 그러니까 옛날로 치면은 그 인도차이나라고 하는 지역이겠죠. 뭐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태국, 비에트남 이렇게 인도차이나 지역일 텐데 정상회의로 이제 관계가 격상이 됐잖아요. 이 메콩강이 특별히 더 중요한 이유가 있나요? 네, 그래서 이번 그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를 계기로 해서 제1차 한 메콩 정상회의도 개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세안의 기존 6개국이 90년대 중후반에 이제는 가입을 하면서 아세안 10개국으로 지금 돼 있는데 이제 이들 지역은 대부분 이제 체제 전환 국가이고 실질적으로 이제 농업 국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국민소득 기준으로 보면 이제 채빈국이 대부분이고요. 베트남이 다만 2008년도에 1,000불을 넘어서 가지고 1인당 GDP가 이제 중소득국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지금 한 3,000달러 정도. 그래서 이제는 이들 지역이 굉장히 이제 경제 성장 잠재력이 높습니다. 그래서 매년 한 6, 7%의 성장을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경제 개발 초기 단계에서 이제 이들 지역을 이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우리나라 이제 개발 경험을 전수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술 이전을 이제 도모하면서 이제 그 공업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면 향후 이제 미래 성장 동력으로서 이런 메콩 유역 국가들과의 협력이 좀 더 이제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여기가 원래 일본은 옛날부터 공을 들여왔던 지역들이고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일본은. 그리고 중국도 사실 우리보다 좀 앞서서 이 지역을 어떻게든지 이제 자기 안방으로 끌어들이려고 애를 썼고 최근에 또
1대1로 또 확장을 시키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후발주자란 말이죠. 네. 근데 우리가 후발주자로서 여기 뛰어들어가는 건데 저도 해외 이렇게 돌아다녀 보면 이 후발주자로 들어가서 시장 뚫는 게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우리 어떤 전략을 우리 써서 들어가야 되나요? 예, 그래서 이제는 이제 중국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랑창강, 메콩강 정상회의를 네. 2016년마다 지금 경년으로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네. 지난 2018년도 2월달에 프놈펜에서 정상회의를 한번 한 적이 있었고요. 일본도 이제 그 일메콩 선언해가지고 매년 한 50억 달러 규모로 대규모 원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우리나라는 이제 2011년도에 한 메콩 외교장관 회담을 통해 가지고 네. 다양한 협력 사업을 했지만 이런 중국과 일본의 대규모 물량 공세와 1대1로 전략, 그래서 대규모 인프라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어서 이에 부응해서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협력 체제를 좀 한 단계 격상을 해서 한 메콩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장관급에서 이제 정상급으로 하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주로 이제 지원하는 분야는 이들 지역에 좀 더 저임 노동력을 기반으로 하는 투자 진출뿐만 아니라 이제 인프라 확충 사업이랄지 아세안 자체 내에서도 이제 아세안 연계성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를 저개발 지역에 대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이제 아세안 기존 회원국들이 이제 자기 성장하기에 바쁘기 때문에 한중일한테 이제 협력을 요청을 하는 거고요. 한국도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제는 이 메콩 국가들을 지원하게 되면 아세안 경제 통합을 실질적으로 심화시키는 발전시키는 추동력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프라 투자나 그다음에 이제 인력 양성 사업. 그래서 요번 합의 사항 중에 하나 이제 주목이 되는 게 우리나라 기존 OD가 이 메콩 지역에 한 4억 달러 정도 규모였는데요. 이걸 2배로 확대를 시키겠다. 그다음에 이제 그 장학금 사업도 이제 2배로 확대를 시켜가지고 인력 양성이나 인프라 확충, 뭐 산업 기반 시설 지원 이런 것들을 좀 다양하게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ICT에 기반한 문화 콘텐츠 산업, 뭐 유통이랄지 금융 부분까지 확대를 하고 있고 아세안의 역내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이제 서비스 부분 진출도 굉장히 주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비해서 이제 중국이나 일본은 그 원조 대규모 원조를 통해 가지고 인프라 사업을 확충을 하고 그다음에 그동안에 그 아세안 기존 회원국에 있던 생산 네트워크를 베트남이나 미얀마까지 확대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의 투자 1위국을 달성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는 라오스나 이런 캄보디아, 미얀마 이런 메콩 유역 국가들에게 있어서 우리나라의 개발 경험 전수가 굉장히 중요하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공정감 분업을 확대를 하고 있지만 기술 이전에 굉장히 인색하지만 우리들은 기술 이전을 통해 가지고 좀 더 인력 양성이나 다양한 그 협력 사업들을 발굴을 하고 있어서 중국, 일본의 투자가 주로 이제 정부 주도로 이제 원조나 투자가 이루어지는 반면에 우리는 민간 기업들의 적극적인 지출을 통해 가지고 협력 성과를 내고 있다. 그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는 기업 차원이나 이런 차원에서 훨씬 더 강점을 많이 가지고 있군요. 가보면 사실은 한류가 최고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K-팝, K-드라마 뿐만이 아니라 떡볶이 라면까지도 김밥 뭐 이런 것까지도 뭐 지금 동남아시아 지역을 완전히 휩쓸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이번에 그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도 그 문화 혁신 포럼을 개최를 해서 기본적으로 우리 문화 콘텐츠 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특히 이제 스마트 시티, 그 다음에 이제는 스타트업, 그래서 중소기업과 연계된 스타트업도 굉장히 그 아세안의 협력 요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 우리가 저임금에 기반한 노동 집약적 산업에서 이제는 스마트 시티나 또는 문화 콘텐츠 산업, 그 다음에 이제는 이런 중소기업 진출을 위한 스타트업 이런 것들이 양국에 있어서 굉장히 주요하고
아세안 정상들도 네. 이러한 어떤 그 미래 성장 동력으로서 이런 다양한 산업들을 네. 협력 요청을 해와서 우리도 이제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이행할 수 있는 방안들을 수립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그 한강의 기적을 배운다고 네. 새마을운동 배우러 오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던데 네. 여기도 이제 그런 거 하나요, 우리가? 네, 그래서 이제 농촌 개발 사업들이 네. 지금 아직은 농업 국가들이기 때문에 네. 농촌 개발과 이제 지역 개발 사업을 연계해서 이제 새마을 운동 사업도 많이 하고 있고요. 네. 물론 이제 그게 딱 맞지는 않겠지만 이런 농촌 지역을 조금 더 공업화시킬 수 있는 네. 이런 기반 확충 이런 것들과 연계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메콩 국가들 중에 이제 태국하고 베트남은 뭐 그래도 사이즈가 좀 있는 나라들이잖아요. 예. 근데 거기에 비해서 캄보디아나 라오스나 미얀마는 정말 최빈국인데 네, 경제 발전도 그렇게 빠른 것 같지도 않고 네. 그리고 ODA 이렇게 열심히 해서 그래도 경제적 효과를 좀 얻어야 될 텐데 그 가능성은 어느 정도나 보시나요? 예, 그래서 지금 미얀마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지금 1인당 GDP가 한 1,200불, 1,300불 수준밖에 안 되고 있고요. 그렇죠. 예. 그러나 이제 아시아의 마지막 시장이다 그렇게 할 정도로 굉장히 잠재력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네. 이전에 필리핀하고 미얀마가 사실은 제일 잘 사는 지역이었거든요. 그렇죠. 옛날에 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미얀마 시장을 통해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공단 개발 사업이랄지,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인프라 이런 것들을 적극 지원해주고 있고요. 네. 특히 이제 KDI에서 우리 한국의 KDI 모델을 미얀마에 이제 전수를 해주고, 전술해주고. 그다음에 저희 키예프랑 이제 코이카랑 같이 해가지고 네. 그 미안 트레이드라고 그래가지고 네, 네. 코트라 같은 모델을 해서 수출 진흥 기관도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이제 베트남 같은 경우에 이제 V키스트라고 그래서 베트남 이제 그 과학기술원을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들 지역에 이제 경제개발 초기 단계부터 우리가 이제 적극적인 지원을 해가지고 이들 지역의 어떤 빈곤 해소나 그다음에 그 농촌 개발, 지역 개발 사업들을 좀 다각화해가지고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그래서 좀 더 어떤 나라도 그다음에 누구도 뒤처지지 않고 배제되지 않는 그냥 포용적인 어떤 그 지속 가능한 지원, 발전 이런 것들을 요번에 약속을 해서 한 메콩 정상회의도 본격적으로 이제 가동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이들 어쨌든 지원하고 나면 우리가 거기서 이제 계속 지원은 해야 되겠지만 네. 그래서 우리가 또 뭔가 이제 얻어오는 것도 있어야 이게 서로 간에 상호 호혜적인 게 될 텐데 이제 일본은 여기에 뭐 ODA를 주든지 뭐 투자를 하든지 하고 그걸 또 자기 자국에서 이익감을 갖고 가고 뭐 이렇게 하는 그 구조가 잘 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지금 그런 구조가 잘 만들어져 있는가요? 네, 그래서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라자 합의 이후에 네. 이제 그 전기 전자나 이제 자동차 산업들을 이제 대거 진출을 했고 그랬죠. 특히 이제는 말레이시아나 태국이나 인도네시아에 집중을 해왔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90년대 후반 이후에 네. 메콩 지역이 이제는 개방 체제로 전환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지금 틈새 시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베트남의 투자 1위국으로 부상하게 된 계기도 이제 베트남의 이제 저임금을 활용을 해서 이제 글로벌 밸류 체인에서 네. 좀 더 생산의 집적과 집중을 이루면서 이제는 그 비용이 상당히 이제 저하가 됐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코스트 다운을 하기 위한 이제 당한 노력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로서는 베트남만 하더라도 제조업 기반이 제조업 비중이 GDP에서 한 17%밖에 안 되는 수준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국영 기업을 민영화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그 개발 경험을 전수를 해서 좀 더 중소기업을 육성을 하고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부품 소재 산업 투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산 네트워크를 구축을 해가지고 전기, 전자, 자동차 분야에 있어서 굉장히 두각을 나타냈는데요. 네.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지 부품 조달률이 한 30%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일본이 한 40% 이상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중소기업 진출과 연계를 해서 좀 차별화된 전략을 써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 R7 지금 어디까지 가 있나요? 여기가 인도는 지금 아직 참여할까 말까 뭐 좀 애매한 입장인 네. 것 같고. 그래서 이제 2012년도에 R7을 추진하자 해서 협상이 개시가 됐는데 네. 그동안 한 28차 협상이 추진돼 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정상회의가 3번 개최가 됐고요. 네. 장관급 회의만 해도 16번이 개최가 어휴, 됐습니다. 무지하게 많이 했네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각 국가들마다 경제력 격차도 굉장히 심하고요. 예. 제도도 뭐 사회주의 시장 경제를 하고 있는 베트남을 포함해서 제도도 다르고 네. 뭐 문화나 뭐 이런 여러 가지가 달라서 네. 과연 경제 통합이 될 수 있겠느냐 이런 어떤 그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지만 네. 이제 트럼프 대통령 이후에 지금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무역 전쟁을 이제 추진할지도 모르고 특히 네. 이제 뭐 도요타 자동차랄지 그다음에 뭐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모든 국가들이 이런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영내 경제 통합이 시급하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협정문에 이제 사실상 타결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아세안 국가들이 6억 5천이지만 아세안 플러스 6로 가면은 거의 한 35억, 36억 명에 달하고 네. 전체 GDP의 30%를 넘습니다. 네. 교육 규모도 뭐 전 세계 교육의 30%를 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영내 교육 기반을 좀 더 확대하면서 이런 국제사회의 어떤 다자주의 또는 뭐 자유무역이 이제 어려움에 처했을 때 영내에 기반한 어떤 생산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다음에 이제 영내 그 소비 구조를 확대시킬 수 있는 그런 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게 보여집니다. 네. 원래 아세안 국가들이 아까도 한번 말씀을 뭐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원래 북한하고 더 친했던 지역이잖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80년대인가요? 이제 우리가 가서 이 이제 동시수교국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한 건데 지금은 어떤가요? 이들 국가가 원래는 북한하고는 원래 전통적으로 그 우방들이었고, 근데 이제는 우리하고 더 친한가요? 어떻게? 그래서 이번 이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별도 특별 세션을 마련해서 이제 한반도 평화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해서 공식적인 지지 의사를 확인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는 2번의 북미 회담이 싱가포르, 하노이에서 개최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상 굉장히 이제 북미 관계에 있어서도 이제 그 동남아가 실질적으로 많이 기여를 했고요. 특히 이제 중요한 것은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이라고 해서 ARF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북한이 공식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북미 회담이 이제 3차 북미 회담이 잘 순조롭게 진행이 돼서 만약에 비핵화 조치 이후에 북한이 개혁 개방을 한다면 결국은 이 아시아 시장에서 동남아 시장이 중요한 배후지가 될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다면 이제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가 지금 너무 높기 때문에 북한의 입장으로서도 아세안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좀 더 이제 이 북한의 어떤 그 정상국가로서의 어떤 그런 위상과 역할이 좀 제고가 된다면 이 RCEP에도 참여를 한다면 북한의 입장에서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는 WTO 가입이나 많은 어떤 그런 그 정상국가로서의 과정 속에서 이제 아세안의 지지와 그다음에 아세안의 시장 그다음에 이제 이 영내 지역 공동체의 참여 이런 부분들이 북한에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인도네시아의 이제 조코이 대통령이 작년도에 이제 그 북한도 이제 그 이 정상회의에 참여를 해서 김정은 위원장을 이제는 같이 보는 한반도 정상회의를 같이 하자 뭐 이렇게 이제 제안을 했지만 지금 북미 관계가 이제 어렵기 때문에 이번에는 참석을 못했을지라도 앞으로 아세안과 북한 관계를 고려를 했을 때 북한의 어떤 그 참여나 관심은 계속 높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오긴 올까요? 이거 우리나라에서 하는 건 아예 안 왔고 여기 뭐 아세안 정상 무슨 뭐 이런 거의 의미보다는 남한에 이게 방문하는 의미가 더 크기 때문에 안 오는 건 뭐 확실한데 동남아 어디 국가에 아세안 국가 어딘가에서 하면은 올까요?
그래서 이제 아세안의 지금 현재 그 정상회의가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이제 그 비핵화 조치에 합의를 하고 이제는 북한도 세계 어떤 정상 국가로서 진입을 하기 위해서는 네. 이런 아세안과의 협력 외교가 굉장히 필수적이어서 네. 관심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네. 그래서 뭐 기회가 된다면 그런 어떤 뭐 순조로운 진행도 예상은 해볼 수 있을 것 뭐 같습니다. 궁극적으로 나눌 수는 없겠네요. 네. 네. 자, 이제 뭐 마지막으로 뭐 아세안 금융협력센터가 내년에 출범을 인도네시아에서 출범을 한다고 네. 하던데 또 금융정책이나 뭐 농산물 부문 이런 거 지금 네. RCEP에서도 좀 농산물 부분이 좀 애매하더라고요 아직.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추가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 좀 해주시고. 예, 그래서 아세안 금융협력센터는 네. 우리나라가 이제는 아세안에 이제 본격적으로 인프라를 확대한다든지 네. 건설 시장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PPP라고 그래가지고 네. 공공하고 민간 분야가 협력을 해야 됩니다. 네. 인프라 투자 같은 경우 해임 기간이 크기 때문에 우리 어떤 금융 협력이 실질적으로 뒷받침이 돼야지 아세안에 이제는 그 건설 시장에 이제 본격적으로 진출을 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의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농업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제 RCEP이 다양한 경제적 격차를 갖고 있는 국가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네. 이제 민간 품목이 상당히 다른 그 FTA와는 달리 네. 굉장히 그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한아세안 FTA 경우만 하더라도 우리가 한 200여 개 민간 품목을 설정을 했고요. 거기에 이제 농산물들 대부분을 저희가 네. 민간 품목으로 설정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RCEP 같은 경우에도 네. 우려와는 달리 농산물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한테 굉장히 자율적으로 이런 민간 부분을 설정할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에 네. 양자간 FTA에서 우려되는 농산물 개방이랄지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의 어떤 시장 여건에 따라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는 조금 이 농업 부분에 있어서의 네. 어떤 그 유연성을 가질 수 있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또 마지막으로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어떤 우리가 뭐 제언 같은 거 하나. 네. 그래서 이제 신남방 정책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어떤 미래 비전과 굉장히 네. 긴밀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륙과 해양을 잇는 가교 국가로서의 역할을 강화시켜 줄 수 있는 기반이고 이러한 우리나라가 앞으로 이제 전통적인 제조업 분야가 이제 점점 이제 그 취약하게 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이제 신산업 성장 동력을 만들고 그다음에 미래 산업을 육성을 하려면 이제 그 이런 가교 국가의 역할로서의 플랫폼 경제 그다음에 이제 네트워크를 좀 더 확대시켜야 되는데 네. 그 중요한 협력 파트너가 아세안이다. 네. 그래서 신남방 정책이 단순하게 아세안과의 협력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앞으로의 미래 성장 동력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런 가교 국가로서의 역할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이 아닐까 그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 글로벌화의 바람이 한 40여 년간 불어왔었고요. 그래서 지난 몇 년 사이, 그래서 특히 이제 서프라임 사태가 터지고 난 이후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서면서부터 갑작스럽게 좀 보호무역주의로 가는 그런 이제 경향이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우리가 가장 큰 경제교역 파트너라고 할 수 있는 중국 또 일본 이 나라들하고 굉장히 경제 외적인 갈등을 겪으면서 일본, 한국, 중국으로 이어지는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그러니까 일본의 소재, 한국의 부품 그리고 중국의 최종재 이런 서플라이 체인이 많이 손상이 가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중국이 워낙 커지다 보니까 중국이 이런 서플라이 체인의 최종재를 만들던 단계에서 우리나라가 만들고 있는 중간재, 부품 이런 쪽으로까지 영역을 확장해 들어오고 있어서 일본, 한국, 중국으로 이어지는 이런 서플라이 체인은 이제부터는 더 이상 가기는 힘들다 이런 평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차제에 아세안 국가 인구 6억 5천
이것이 알세브로까지 확장이 돼서 인도까지 들어온다 그러면 전 세계 인구의 거의 한 절반 정도가 들어오는 그런 거대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고, 그중에 특히 아세안은 이제 새롭게 성장을 시작한 지역으로서 성장률이 5%, 6%대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내에 10%대 성장 속도까지도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아주 유명하게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아세안 국가 간의 서플라이 체인을 좀 새롭게 만들고, 또 이렇게 성장하는 시장에 내수 소비 시장도 우리가 한류를 발판으로 해서 크게 확장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정부의 신남방 정책이 향후 30년 동안 우리나라에 새로운 먹거리를 만들어주는 그런 결실을 맺기를 바랍니다. 한상원의 오아시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